안녕하십니까. 외교관 TV입니다. 한국 외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집 알아두면 쓸모있는 외교 잡학사전 알쓸외잡 제2탄 아프리카 깊이 알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현황과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프리카의 상당수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의 불행과 빈곤을 유럽의 식민 지배와 침탈 그리고 차별 대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식인들은 여타 유럽 식민지였던 나라들, 북미의 미국이나 카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거기에 반박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인들은 어떤 경로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침탈과 식민 지배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탄자니아 주재 대사를 역임하시고 아프리카 깊이 알기라는 제목의 깊이 있는 아프리카 입문서를 저술하신 송금영 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다시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유럽의 아프리카 진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대한 침탈과 식민 지배를 일컫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북아프리카도 유럽의 식민지화를 면치 못하였지만은 이는 오스만 터키가 쇠약한 이후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의 본격적인 아프리카 진출 이전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과는 어떻게 관계랄까 접촉이 없었나요? 일반적으로 좀 접촉이 미진했죠. 한마디로 아프리카의 대륙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세기 초에 지금 티니지에 있는 그 이븐 바투타가 동아프리카라든가 서남아시아 세계 여러 나라를 이제 돌아다닌 다음에 책을 하나 냈죠. 그 이후에 이제 동아프리카라든가 아프리카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븐 바투타 하면은 아랍의 유명한 여행가, 여행 작가로 알려 있는 사람이죠. 예, 한 27년 정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동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도 이렇게 여행을 했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 유럽인들이 이제 서부 및 남부 아프리카를 알게 된 것은 아무래도 포르투갈을 선두로 해가지고 인도로의 그 무역 항로를 개척하느라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14세기 초에 이븐 바투타 책이 이제 발간이 돼서 아프리카가 좀 상세하게 알려지게 되고 15세기 초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헨리 왕이 이 대항해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포르투갈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세계 대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근본적인 것은 아프리카가 목적지가 아니었고 아시아에 이제 후추라든가 향로를 얻기 위한 교역로를 이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그 사람들이 가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오스만 터키가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죠. 이제 15세기부터 16, 17, 16세기 세계의 이제 강대국으로서 오스만 터키가 부상을 하면서 오스만 터키가 지중해야 하고 그리고 당시 유명한 그 실크로드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 무역을 직접 하고 싶은데 오스만 터키 때문에 이제 진출이 어렵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지중해를 통과하지 않는 아프리카를 통한 대항해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게 된 동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볼 때 당시 이익이 많이 남기는 향신료를 이제 확보를 하는 목적이었고요. 대표적인 것이 후추입니다. 당시 15세기 때 후추는 유럽에서 금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고 이제 합니다. 두 번째 동기는 이제 종교적인 동기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가톨릭 기독교에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서 이 카톨릭을 전파를 하라. 당시 알렉산더 6세 교황의 하나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항해를 했던 큰 두 가지 동기는 하나는 경제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 먼저 이 아프리카 항로를 이제 따라 내려가면서 희망봉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 돌아가지고 이제 인도로 가는 이제 항로를 개척을 했는데 그 희망봉까지 쭉 내려가면서 서부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 기착을 했겠죠.
하면서 이제 거기를 여기도 뭐가 있구나 하면서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이제 유명한 그 해안에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뭐 상하 해안이니 항곰 해안이니 뭐 곡물 해안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물건을 뭐 처음에는 교육이라는 의미로 했겠지만 나중에는 또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하고 관계가 시작이 됐겠죠. 그러면서. 예, 맞습니다. 이 포르투갈 헨리 왕이 이제 14세기 초에 배도 만들고 항해술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 지금의 모로코죠. 세우타 지역입니다. 이 모로코하고 이제 이 스페인 간의 거리는 한 9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걸 지브롤타 해구라 부르죠. 그 지역의 이 항해를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우타 지역에다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서아프리카 해안으로 조금씩 항해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다 가지고 결국은 이제 희망봉까지 오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유명한 분이 1488년에 지금의 이제 남아공의 희망봉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항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10년 후에 1497년도에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통해서 동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까지 진출해서 결국은 동남아까지 항해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당시 아주 비싼 항신료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서부 아프리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지리 시간에 이제 배운 거에 따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상하 해안, 곡물 해안, 황금 해안, 뭐 노예 해안, 뭐 그래가지고 쭉 있는데 결국 그 해안에서의 인접한 내륙은 그걸로 그 산지로 유명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인기 있는 물건이 아까 항신료, 그다음에 후추, 그다음에 검, 상아, 그다음에 곡물 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해안이 대서양을 인접해서 이제 유럽과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에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예 해안, 그 다음에 상하 해안, 지금 코트디바르 해안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곡물 해안, 그 다음에 후추 해안, 지금의 시에라리온 지역의 해역을 이제 후추 해안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 뭐 그렇게 해서 교역이 이루어졌나요? 거의 뭐 약탈 형태였습니까? 아니면 이제 교역이 이제 말은 교역이지만 그 약탈 시기였죠. 왜냐하면 당시 서아프리카 지역은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뭐 상아라든가 그 다음에 노예, 대개 노예가 주종을 이제 이루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예 수요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배경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우리 백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유럽인들이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유럽인들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서 아프리카 이제 내륙으로 이제 뭐 상륙해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프리카에는 그 당시 무슨 국가라든가 뭐 이게 부족 국가겠죠. 국가라든가 무슨 그런 이 공동체의 개념이 없었나요? 뭐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사정을 알리는 이렇게 문헌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사정이 정확하게 이제 이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대강 보면 모로코에는 마린 왕조, 이슬람 왕조입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나 지역에 안산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리 제국이라고 이제 사헬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앙골라 지역에 은동고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개 이게 한 부족 연맹체 형식으로 하는 부족 국가인데요. 뭐 한 인구 수는 한 수천 명에서 아마 10,000명 정도 수준으로 되게 추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는 게 좀 더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늦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근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국가라보다는 부족 공동체 형식이었습니다. 그 유럽인들이 이제 15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교역이라든가 또 농장 경영 또 노예 무역 뭐 그런 것들을 쭉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유럽인들이 이제 이주를 시작한 것은 좀 더 늦은 시기 좀 늦었죠? 그 뒤 오래 걸렸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세기 말에 이제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희망봉도 이제 통해서 대서양 인도洋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아프리카에 진출한 분들은 대개 선교사하고 상인들이었습니다. 15세기 초창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1490년도에 선교사를 태운 배 3척이 이제 포르투갈에서 출항을 해서 서아프리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인들이 서서히 몇 세기 동안 걸쳐서 이제 아프리카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백인들이 이주하게 된 거는 이제 19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국민들이 이제 해외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게 영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데 17세기, 18세기 거쳐가지고 영국이 개척한 식민지가 이제 미국과 이제 캐나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호주라든가 뉴질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그 영국이 이제 자국민들을 이제 호주라든가 미국 같은 데 이제 보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들을 정책적으로 썼는데 아프리카에는 영국인들의 이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되게 이제 비슷한 유형입니다. 영국은 당시에 미국이라든가 호주 그리고 이제 인도,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거의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영국으로서는 이제 이 늘어나는 인구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이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한 10년 정도 나폴레옹 전쟁이 있다 보니까 영국도 많이 피폐해졌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로서는 영국 국민들을 다른 식민지로 이주하는 걸 장려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주하게 되면 이주 장려금도 주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 도착하게 되면 토지를 무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801년도에 영국이 케이프 타운을 이렇게 이제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영국 정부가 아주 이제 하나의 정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백인들의 이주를 장려를 했습니다. 네. 남아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남아공에는 이제 그 영국인들 이전에 가 있던 이제 백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덜란드 계통의 보엔이라고 부르나요?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이게 희망봉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희망봉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많은 배들이 인도양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네덜란드도 6세기 초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대항해 무역에 이제 참가하게 되죠. 네덜란드 배들이 이 희망봉에 도착을 해서 그것은 이제 식량도 받고 물도 받고 하는 기항지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네덜란드 이 백인들이 희망봉에 16세기부터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꽤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백인들을 보호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뭐 거기 또 이게 전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보호인들하고 이제 영국하고 뭐 보호 전쟁이라 하나요? 그렇죠. 이제 보호 전쟁이 19세기 말에 발생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백인들끼리 전쟁이죠. 네덜란드 백인들과 영국 백인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트란스바르에서 당시에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크게 발견이 돼서 큰 열풍이 부는데 네. 이 다이아몬드 발굴을 놓고 서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호 전쟁이라고 부르고 결국 뭐 1902년도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만은 뭐 영국이 이제 승리하게 됐고 남아공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노예 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유럽인들의 이제 아프리카 침탈 또 이제 아프리카인들의 이 고난의 역사를 이게 들여다보면 노예 무역인데요. 그렇지만 노예의 존재는 이제 근세 이전에도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다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예. 아랍인들도 이제 그 이슬람으로 뭐 무장을 해가지고 뭐 북아프리카 뭐 유럽까지 침탈할 때 노예를 획득하는 혈안이 돼가지고 했었고, 그 아프리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유럽인들이 노예 무역을 뭐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노예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노예 제도는 뭐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뭐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대개 이제 부족 국가 중심이고, 뭐 전쟁의 목적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지를 확보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노예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고대부터 노예는 중요한 하나의 전쟁의 목적의 약탈물이었죠. 그래서 이 노예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권력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토를 다시 또 확장하는 그런 하나의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보면 한 1세기 정도 보면 로마 인구의 30%가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예가 전 세계적으로 뭐 그냥 하나의 다 있었던 그런 것이었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 말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는 노비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15세기 이제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가면 15세기 중반 정도에 이미 포르투갈 상인들이 약 900여 명의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유럽에 데려와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포르투갈에서 이 항해를 할 때 어쨌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서아프리카에 도착해 보니까 이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결국 노예나 상하, 노예가 중요한 하나의 물품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좀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노예가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너무나 팔 물건도 없고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노예였다. 이제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럽 지역은 주요한 자산이 토지였습니다. 농산물을 이제 생산하는 중요한 하나의 용도로 쓰였죠. 반면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토지보다는 오히려 유일한 자산이 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 이 거래가 상습화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와서 보니까 노예가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노예 한 900명을 잡아서, 그게 이제 1441년도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포르투갈에 가서 포르투갈에 이제 그걸 팔았죠. 당시 포르투갈에서는 그게 이제 화폐 대용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카톨릭으로 이렇게 개종을 시켰다. 그런 종교적인 목적으로도 좀 맞는 칭찬을 한마디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노예들은 어떻게 보면 뭐 헐값에 사가지고 상당히 비싼 값 이윤을 남기고 이게 팔아 넘기는 그게 이제 노예 무역이 되겠지만은, 그 노예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서 조달했습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직접 가서 뭐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었을 거고, 그 현지에서 뭐 같이 뭐. 당시에 이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서아프리카 해안에서만 이렇게 이제 중개 무역으로 노예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전염병이 하도 많고 저 내륙 지역에 들어가서 직접 이 포르투갈 상인이 노예를 생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말 그런 걸 이제 부족장들한테 주고, 대신 부족장들은 거기에 있는 노예를 잡아서 해안가에서 거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족장들이 노예 무역에 직접 가담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서는 그런 노예 거래가 뭐 상습화돼 있었고, 그러므로써 이제 부족장들도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구하고, 그것도 총 같은 걸 사서 다시 또 노예를 생포하고, 그런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총을 타서 다른 부족을 또 무찔러서 이제 그 또 노예를 잡아서 팔고, 그렇게 해서 값어치가 어느 정도? 대개 이제 뭐 17세기 같은 경우 보면 총 한 자루에 노예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7세기에. 그러다가 18세기에 보니까 이제 총 노예 가치가 올라가니까 뭐 한 열 몇 자루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예를 이제 거래할 때 사용됐던 이 교환 수단이 대개 이제 금,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개, 화폐가 대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조개가 이제. 이 조개가 코이라 부르죠. 이게 옛날에 또 보면 그 이제 중국 고대에도 이 조개가 화폐 대용으로 쓰이는데, 이 조개가 많이 나는 지역이 이제 몰디브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해. 그래서 이제 몰디브에서 가서 이 조개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의 교환 수단으로 활용해서 노예 거래에 활용을 했다.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그 조개 화폐가 뭐 달러 역할을 했다고 보죠. 그러게. 몰디브는 이제 이 화폐 제조국이었네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다음에 이제 이 화폐가 되는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볍고, 두 번째는 오래 가고 이게 마모가 잘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게 변조.
이 변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이제 하나의 물건이 돼야 되는데 이 조개 화폐가 그런 조건을 아주 구비를 해서 뭐 사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예 무역이라면 역시 이제 그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그 신대륙 쪽에 이제 그 필요한 일손 그 일할 사람을 조달하는 그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게 노예 무역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운송 뭐 열악한 뭐 가면서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기도 하고 이 차원 지금 이제 카리브해 뭐 미국, 브라질 그쪽에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노예 무역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진짜 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서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아파서 죽기도 하고 많이 뜨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노예 무역선을 보시면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만 참 열악했습니다. 일단 그 아프리카 본토에서는 노예를 이제 생포를 하게 되면 해안가 어떤 지점에다가 노예를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한 몇 달 정도. 이제 대개 저도 한번 탄자니아에 있을 때 잔지바르 섬에 그 노예를 집합했던 곳을 한번 보니까 참 참혹하죠. 탄자니아에 보면 바가모요라는 하나의 항구가 있습니다. 이 바가모요라는 뜻이 심장을 내려놓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떠날 때 노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기 심장을 놓고 간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처지였고요. 대개 대서양을 통해서 이 신대륙으로 이제 노예들이 이제 팔려 나갔을 때 대개 이제 그 배가 한 300톤 정도 되는데 그 300톤 되는 배 안에 한 500명 내지 600명의 노예를 이게 차곡차곡 화물처럼 이렇게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도 힘들고 뭐 열악한 조건 속에서 대개 10 내지 20%가 이 대서양 항해 중에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했고 이제 노예들도 그 신대륙에 가가지고 아주 이제 조건이 이제 아프리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대개 한 노예들이 10년 정도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어려운 생활을 했죠. 참 참혹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 탄자니아도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노예 무역이 서부 아프리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서부, 남부, 동부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그 유추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백인들도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아랍인들이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 남부 지역에 습격을 해가지고 백인들은 노예를 잡아서 이제 팔았고요. 대개 서아프리카 지역의 노예들은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대서양을 통해서 바로 이제 중남미 지역으로 많이 이제 팔려 나갔고요. 동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노예들은 보면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조금 이제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또 자체적으로 부족 내에서 또 거래되고 되면서 팔려 나간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중동 근무하면서 조금 알게 된 사실인데 아랍인들이 오스만 터키 시대까지 노예를 이제 조달하는 방법이 이제 세 군데에서 이제 조달을 했다. 첫 번째가 이제 수단을 비롯한 동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데려오는 백인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동유럽 쪽에서 데려오는 이제 또 백인들, 그렇게 그런 이 노예의 조달 통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전체적으로 동부와 서부 걸쳐서 그냥 노예로서 이제 참 많은 이제 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 무역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뛰어들어 가지고 종사했던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 상인들이 있습니까? 이제 되게 유럽의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이 노예 무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식민지 종주국들이죠. 이런 국가들이 이제 노예 무역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제일 수익 창출이 많았다. 아마 이 노예를 이 아프리카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싣고 가려면 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를 가장 많이 보유했던 국가는 당시 뭐 영국이었죠. 그러다 보니 영국 상인이 큰 덕을 보게 됐고, 그 당시 가격으로 뭐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 노예 거래가 한 60% 수익을 창출했다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네요. 예, 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좀 뭐 아프리카로서도 불행한 이야기고, 뭐 당시로서는 뭐 아프리카에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이 뭐 부족했던 데도 기인합니다.